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보여야 할 때 이런 때 대통령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 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당군 일의 5천년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못 사는 첫 번째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실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다 꺼지고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만이 유일한 성장 엔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금 정부가 보금자리론 축소하고 적격대출 중지시켰잖아요.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 실패했다, 심각하다, 부동산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핀셋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지 실수요자한테 엉뚱한 이 폭탄을 갖다 던지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어서 얼어 죽게 생겼다. 근데 겨울에 그래서 겨울 옷으로 바꿔 입었더니 서민들한테 보일러 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보금자리론 축소하고 적격대출 중지한 건. 의원님, 보금자리론에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 지원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자, 3억 원 이하 아닙니까?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 4억 8천 아니에요. 서울의 신규 아파트가 강북도 2천만 원씩 합니다. 최근에는 2,1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지금 축소된 기준에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예. 저는 그 통계의 적실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합시다.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할 때 이렇게 한도가 소진될 줄 알았으면 추가 경정 예산을 뭘 편성할지 몰라갖고 총액을 갖다 규정해놓고 거기다 이것저것 껴놓고 우리 금융위도 정말 이런 걸 해줘야 하냐 하면서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소진될 걸 예상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자본금에 대한 추가 출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공급 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왔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하면은 당초 계획한 10조보다 한 20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여력을 가지고서 일단 서민층에다가 집중해서 지원해보자 하는 게 이번 주은공의 대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민이라고 한 것이 이제 3억인데 예. 3억 이하가 실제로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 주택 가격이 3억 이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의 중서민을 갖다가 핀포인트해서 맞춘 대책은 아니라고 우선 보는 겁니다. 디딤돌 대출이라고 의원님 또 있거든요. 예. 디딤돌 대출은 근데 이런 6억 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은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과정에서 하여간 전매 제한 강화랄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랄지 초과이익 환수랄지 강남 3구를 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분은 전혀 지금 우리 강남이 꺼지면 대한민국이 꺼진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 경제부총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비참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정말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니까 이건 다시 또 딴 얘기 하기로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혹시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금융감독원장님, 네. 지난번에 황제 금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금융에 대한 신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번 기준, 원칙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전수조사하기로 하셨죠? 예, 그 금리 산출 체계의 적정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이제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 대출도 보니까 심각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개인 대출만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 우리 기업 대출을 갖다 보니까 1% 미만 대출 건수가 76,627건입니다. 이 중에 뭐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수협 같은 경우 수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5만 1,000건. 다른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도 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어떤 기업은 1% 미만의 대출을 받는가.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황제 대출 받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이 통과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개인이들 만약에 그것이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그 원칙을 갖다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와 관련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정책자금 대출하고 이제 예금 담보 대출이 주로 있는 거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도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어느 은행은 어떻고 시티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대출이 있고 뭐 2명이 받았다건 해소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같은 경우 카드론이 임직원 카드론하고 일반 카드론하고 4에서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 금융에 대한 신뢰를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 그 기존 원칙에서 들어가 보시라 이런 질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예, 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은행 민영화 참 오랜 수건인데 네. 예, 아주 그 시작이 좋습니다. 일단 예비 입찰은 흥행 성공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 입찰에는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만은 11월 11일 있을 본 입찰까지는 민영화 성공 여부를 아직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입찰 때까지 매수 희망자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성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인수 희망 물량이 지금 매각 지분의 한 1,500배가 되는 그 일종의 그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분 51% 중에 한 30에서 40% 사이를 매각 생각하고 있는 30% 수준입니다. 수준으로.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초과 수요 상태에서 지금 그 흥행이 좋은데 하자가 없는 투자자는 탈락시키기보다는 남은 지분 20%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남은 20%의 매각 지분은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이번에 일단 30%를 팔아서 민영화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성립시키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은행 가치도 높아지고 주가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공적자금 회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지분으로서 이제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예.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 민영화를 하려면 달성하고 싶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또 조기 민영화, 또 금융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발전, 뭐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민영화 3원칙이 좀 서로 상충될 우려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이유로 한 20% 정도는 계속 좀 그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근거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볼 때 지금 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금 매각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받는다는 보장보다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오히려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은행의 여러 가지 경영 지표 그리고 우리은행의 역량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영화가 돼서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경영이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면 앞으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뭐 내부적으로 얼마를 최저 입찰가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보다 떨어지면은 안 팔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실 건가요? 당연히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 국가계획법 따라서 우리가 정해야 되고요. 그 가격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매각 절차가 끝나면 MOU는 해지하실 예, 예정입니까? MOU는 즉시 해지하고 저희가 보장하기로 했던 사회이사 추천권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회이사 중심의 경영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예보 지분이 우리은행에 예보 지분이 있으면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 관계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민영화된 은행의 취지에 맞게 은행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지금 정부가 예보가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정부의 경영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위원장이 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의 예보의 지분은 소위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게 한 업사이드 게인을 얻기 위한 지분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겠다. 즉 30% 수준의 주식이 매각이 되는 대로 우리은행에 대한 자율적 경영은 정부에서 확고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 국감장에서요,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내각 총사퇴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저치가 바로 경제팀의 교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홍일표 의원님께서는 금융위원장밖에 없다. 금융위원장이 좀 잘해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 없는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선장 없는 대한민국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이 경제팀의 어떤 무능, 무기력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경제는 곳곳에서 공포의 빨간불인데 우리 경제팀만 혼자서 희망의 모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답답하고 어찌 보면 한심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하면서 당시 5% 비중이었던 고정금리 대출 5년 뒤인 2016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죠. 네. 네. 또 최근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목표인 30%를 초과 달성했다. 38%까지 올랐다고 홍보도 하셨고요. 10월 6일 날 저희한테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도 보면 38.8%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7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금융위원장께 지금 어쨌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금융위원회의 말만 듣고 따랐던 국민들은 사실 골탕 먹었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융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판단할 문제 아니다.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는 거다. 앞으로 장기 대출, 즉 주담대 대출이 평균 20년짜리가 되니까 20년 동안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없이 지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말씀을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해 조사해 보니까 2016년 현재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 혼합형 금리 대출, 즉 대출 초기에 3년에서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의 비중이 31.65%,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은 63.4%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1년에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 지금도 5%. 단지 변동금리 대출 중 일부가 혼합형으로 전환됐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혼합형 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물론 혼합형 대출의 경우에 변동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7월 11일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도 된다.
조삼모사식으로 대충 답변만 해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근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날 답변이나 여기 제출한 자료 중에 어디에 혼합형 금리 대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혼합형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그 상환 관행이라든가 국제적인 사례를 보면 이것을 고정금리 대출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의 해석이죠. 지금 보세요. 4년 6개월 동안 1억 원을 거치징 대출을 정부 말을 듣고 고정금리 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손해보는지 아세요? 561만 원을 손해봅니다. 정부 말을 믿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 말씀만 따라서. 근데 그거를 따졌더니만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에게 이 38% 저희가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 돼요? 이거 그야말로 허위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의원님. 아니, 제 말이 틀려요? 장기 보고. 위원장님? 예, 금리 문제만 해서도 최근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말 돌리지 그리고 마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승하느냐.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에 보면 38%를 고정식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실적 자랑을 하시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잘못 보고했고 잘못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수치가 틀렸으면 아까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도 통계자료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수치가 틀리고 통계를 잘못 풀어냈으면 사과부터 하시는 게 맞죠. 늘 그런 식으로 그냥 언론통닭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 장기 모기지 상품들의 대부분이 5년 이내에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내에서 한번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변동금리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또 3년이 경과한 후에 만약에 변동금리로 바꿨다 해도 다시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상승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예. 대답을 20년 평균 20년짜리가 주택담보대출인데 20년 동안 금리 변동 없이 리스크 없이 지낸다라고 대답을 하셨냐고요.